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제 뉴스를 볼 때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까? 금리가 오르면 내 대출 이자는 왜 늘어나는 걸까? 부동산 가격은 왜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일까? 주식시장은 왜 오르락내리락 반복할까? 전 세계 경제는 왜 이렇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 이 모든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오늘 우리는 경제라는 거대한 기계의 작동 원리를 파헤쳐 볼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자이자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창립자인 레이 달리오가 설명하는 경제의 원리를 한국인의 시각에서 쉽고 명확하게 재해석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경제 현상 뒤에 숨겨진 단순하고 반복적인 패턴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경제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과 그 안에 숨겨진 사이클을 이해한다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수많은 거래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복잡한 사회가 개개인의 만남과 대화로 구성되는 것처럼 말이죠. 모든 경제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바로 거래입니다. 이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물건, 서비스 또는 금융 자산이 교환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마트에서 라면 한 봉지를 사는 것,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회사가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것,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 파는 것, 이 모든 것이 거래입니다. 거래는 기본적으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주고받느냐입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금융 자산을 거래할 때 사람들은 현금이나 신용대출을 사용합니다. 특히 신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신용이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되는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 경제에서 하루에도 수억 건의 거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구매, 음식 배달 앱을 통한 주문, 아파트 매매 계약, 회사 간의 원자재 구매 등 셀 수 없이 많은 거래들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죠. 이 수많은 거래들이 쌓여 하나의 거대한 경제를 형성하고 이 경제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 거래들을 통해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소비하고 기업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 국가는 이러한 경제 활동에서 세금을 거두어 다시 사회에 필요한 곳에 환원합니다. 모든 경제적 흐름의 시작점이 바로 이 거래임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오고 가는 곳에 반드시 거래가 있습니다. 이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인 생산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성은 쉽게 말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생산하거나 같은 것을 생산하더라도 더 적은 자원과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인 것이죠. 예를 들어 옛날 농부가 손으로 씨를 뿌리고 괭이로 밭을 갈던 시대에는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곡식의 양이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자 개량, 비료 개발, 그리고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가 발명되면서 훨씬 더 넓은 면적을 빠르게 갈아엎고 더 많은 곡식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생산성 향상은 기술 혁신, 교육 수준 향상, 자본 투자 증가, 그리고 더 효율적인 경영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은 바로 이러한 생산성 향상 덕분입니다. 과거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물질적 풍요를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도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인적 자본 투자, 그리고 효율적인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생산성을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 석권,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 그리고 최근 K-콘텐츠의 세계적인 성공과 바이오 산업의 약진 모두 생산성이 꾸준한 증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생산성이 꾸준히 향상되면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며 국가 전체의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이는 경제를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건강한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인 셈이죠. 그럼 이제 신용과 부채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제 기계에서 기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용입니다. 신용은 쉽게 말해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당겨와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갚을 것을 약속하고 현재 돈을 빌리는 행위인 것이죠.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신용카드로 당장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것, 기업이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해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신용활동의 일환입니다. 신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의 소비와 투자를 가능하게 하여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구가 지금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더 좋은 환경의 아파트를 구매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업 역시 당장의 자금이 부족하더라도 은행 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신기술 개발, 연구시설, 확장, 공장 증설 등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신용은 돈의 흐름을 빠르게 하고 생산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은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너무 많은 신용, 즉 과도한 부채는 경제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며 이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이는 소비 위축과 연체율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 부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부채는 기업의 유동성을 악화시키고 경기 침체 시 파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은 경제 성장의 촉진제이지만 그 규모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은 경제를 역동적으로 만들지만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신용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기 부채 사이클. 신용은 경제의 일정한 패턴, 즉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약 5년에서 8년 주기로 반복되는 단기 부채 사이클입니다. 이 사이클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장 국면입니다. 경제가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과 함께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이 맞물리면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빌려 소비와 투자를 늘립니다. 가게는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매하고 기업은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고용을 늘립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은 생산을 확대하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합니다. 이는 다시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더욱 부추기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물가도 서서히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앙은행은 과도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고 경제 과열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저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대출이 급증하고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과열되는 시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보이면서 사람들은 더욱 낙관적인 기대를 가지게 되며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쓰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는 수축 국면입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그 폭이 커지면 대출 이자 부담이 급증하고 신규 대출은 크게 줄어듭니다. 가계는 이자 부담으로 인해 소비를 줄이고 기업은 투자 계획을 철회하거나 축소합니다. 이는 곧 소비와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고 재고가 쌓이면 생산을 줄이고 고용을 축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다시 소비를 더욱 감소시키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심지어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가계의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경기 둔화가 심화되고 심각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 중앙은행은 다시 금리를 인하하여 경기를 부양하려고 시도합니다. 이렇게 단기 부채 사이클은 신용과 금리의 변화에 따라 경제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이 현명한 경제 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 단기 부채 사이클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그 위에 훨씬 더 크고 긴 주기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바로 장기 부채 사이클인데요. 이 사이클은 약 75년에서 100년 주기로 나타나며 단기 사이클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의 상승 국면에서는 경제 전반의 부채가 꾸준히 증가합니다. 단기 사이클의 하강기에도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와 같은 부양책으로 인해 사람들은 다시 대출을 받아 소비와 투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총 부채 수준은 소득 증가율을 훨씬 웃돌며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급격히 쌓여갑니다. 마치 한국의 가계 부채가 수십 년간 꾸준히 증가해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것처럼 말이죠. 자산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사람들은 더 많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낙관론은 결국 신용 버블로 이어집니다. 마치 끝없이 오를 것 같던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어느 순간 꺾이듯이 부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면 장기 부채 사이클은 정점을 찍고 하강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이 시점에서는 금리를 더 이상 내리기 어렵거나 내려도 효과가 없는 유동성 함정에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장기 부채 사이클의 하강 국면은 디레버리징 DELEVERAGING 즉 부채 축소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부채를 늘려 경제를 부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너무 많은 부채가 쌓여 있어서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추가적인 대출이 일어나지 않거나 심지어 기존의 부채마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경제는 매우 고통스러운 시기를 겪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대공황과 같은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그 이전의 대공황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가 터지면서 경제 전체가 큰 위기에 빠지는 경험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바로 장기 부채 사이클의 하강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디레버리징은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경제의 회복 속도와 미래가 결정됩니다. 이처럼 장기 부채 사이클은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결정하며 그 영향력은 단기 사이클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장기적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 교훈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디레버리징 4가지 방식. 이제 경제가 너무 많은 빚을 짊어지게 되었을 때, 즉 장기 부채 사이클의 하강 국면인 디레버리징이 발생했을 때 이 위기를 해결하는 4가지 주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레버리징은 피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4가지 방식 중 어떤 조합을 선택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와 사회적 파장은 크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지출 삭감 및 부채 줄이기입니다. 이는 개인, 기업, 그리고 정부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소비와 투자를 줄여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계는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늘리며 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를 축소합니다. 정부 역시 재정 지출을 삭감하는 긴축 정책을 펼칩니다. 하지만 모두가 동시에 빚을 갚기 시작하면 총수요가 급감하고 기업의 매출이 줄어들며 실업률이 상승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는 오히려 경제를 더욱 깊은 침체로 이끌고 디플레이션물과 하락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IMF 외환 위기 당시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량 해고가 발생하면서 전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며 부채를 줄여나갔던 시기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의 재분배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경제적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정부가 누진세 강화, 사회복지 확충 등을 통해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부유층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거나 정치적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불균형 심화는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채 화폐화, 즉 중앙은행의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거나 양적 완화 칸티테이티브 이징과 같은 비전통적 통화 정책을 통해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부채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디플레이션을 막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 감당하기 힘들 때 정부가 돈을 빌리고 중앙은행이 그 채권을 사들이면서 사실상 돈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인플레이션이나 자산 버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은행을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막대한 돈을 풀어 경제를 지탱했던 것이 좋은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현재 전 세계가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부작용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채무 불이행입니다.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발생하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가계의 파산, 기업의 도산, 심지어 국가의 디폴트 채무 불이행까지 포함합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켜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깁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처럼 디레버리징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이 4가지 방식을 적절히 조합하여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경제 정책 입안자들의 핵심 과제입니다.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는 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들의 결정이 경제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이 달리오의 경제기계, 작동 원리를 통해 복잡해 보이는 경제가 사실은 몇 가지 단순한 원리로 움직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의 시작은 거래이며 생산성이 장기 성장을 결정하고 신용은 단기 및 장기 부채 사이클을 만들어낸다는 것을요. 그리고 과도한 부채가 쌓이면 결국 디레버리징이라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4가지 방식이 존재한다는 점도 이해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경제 뉴스를 볼 때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이 질문들은 여러분이 경제 현상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첫째, 현재 경제는 어떤 사이클의 어느 단계에 있는가? 입니다. 단기 부채 사이클의 확장 국면인지 아니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수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지, 더 나아가 장기 부채 사이클의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디레버리징 단계에 진입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높은 가계 부채와 기업 부채, 그리고 금리 변동성이라는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경제 사이클의 흐름 속에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경제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개별 뉴스의 파편에 흔들리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둘째, 신용은 얼마나 빠르게 늘고 있거나 줄고 있는가? 입니다. 신용의 증가는 단기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지만 과도한 증가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버블을 만들고 붕괴의 위험을 키웁니다. 반대로 신용의 급격한 축소는 경기 침체를 가속화하고 경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 대출 증가율, 기업 대출 증가율, 부채 상환 비율과 같은 지표들을 주시하며 신용의 흐름과 그 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지표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미리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생산성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입니다.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근간은 결국 생산성 향상에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개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의 효율성, 교육 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 등 생산성을 높이는 요인들이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히 단기적인 경제 지표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얼마나 잘 확보하고 있는지 생산성 지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번영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경제 뉴스가 더 이상 복잡한 암호문처럼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과거의 패턴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며 현명한 투자와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통찰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그 원리를 알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현재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좀 더 깊이 분석하고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을지 더욱 구체적인 전략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복잡한 경제의 파고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성장시키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